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19일, 네, 수요일입니다. 자, 벌써 12월 달도 이제 절반 이상이 지나갔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를 또 앞두고 연말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이 캠피셔가 말한 주식 투자할 때 봐야 할 이 신통한 지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여기서 말하는 지표는 뭐 지금 요 MACD 오실레이터 같은 뭐 보조 지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말을 하는지 한번 좀 책의 내용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경제의 흐름을 내다보려고 지표를 수십 개씩이나 분석할 필요는 없다. 그런 지표를 너무 많이 생각하면 골치만 아플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캠피셔는 그러기 싫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필요 없고 다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몇 개월 뒤 경기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쉽고 간단하게 보여주는 지표만 보면 된다라는 건데요. 이 말은 이 경기 이 선행 지표 있잖아요. 경기 선행 지표들. 선행 지표를 보면 되고 요것은 좀 단순하면서도 신통한 지수다라고 캠피셔는 말을 합니다. 이 경기 선행 지수는 대공황 이후에 경제 통계와 국민 계정이 크게 유행하던 시기에 개발되었는데요. 이 누구나 지옥 같은 이 침체기가 지나갔다고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를 확인해 줄 어떤 계량 지표는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 선행 지표가 어떻게 이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먼저 좀 보면은요. 당시 이 전미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였던 이 아서번스와 이 웨슬리 미첼은요. 이 전미경제연구소에 축적된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면 미국 경제가 얼마나 축소되었는지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직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 패턴을 찾아내면 다음 침체기의 어떤 예측에 좀 유용할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발견한 것이 바로 경기 순환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분석을 통해서 다른 변수들보다 앞서가는 변수, 다른 변수들과 함께 가는 변수, 다른 변수들보다 늦게 가는 변수를 찾아냈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1950년도 역시 이 전미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였던 제프리 무어가 이들 변수를 이제 선행지수 그리고 동행지수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네, 후행 지수죠. 네. 네, 이렇게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소개를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장 선행적인 경제 변수들을 모은 경기 선행 지수가 이 1950년도에 이제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캠피셔가 이제 태어난 이제 연도인데요. 이렇게 오래전 탄생한 경기 선행 지수는 이후 관리 주체가 굉장히 여러 번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기 선행 지수를 전미경제연구소가 산출을 했지만 이 한 11년이 지난 1961년도 이때는 미국 통계국이 업무를 넘겨받았고요. 1972년도에는 이 상무부 경제분석국이 맡았고 95년도부터는 이 컨퍼런스 보드가 맡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컨퍼런스 보드는 유로존 이 11개 주요 국가들의 경기 선행 지수도 산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선행 지수의 모습이 좀 처음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변하면서 이 포함되어 있는 구성 요소들이 조금씩 달라졌다라는 건데요. 미국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경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경기 선행 지수가 이 1940년대 미국 경제의 특성을 반영했는데 이 당시에 포함되는 이 요소는 파산 기업들의 채무, 뭐 다우존스, 뭐 산업평균, 내구재 주문, 주거용 및 뭐 상업용, 뭐 건물 건축 계약, 평균 주당 제조업 근로시간, 신규 설립법인 뭐 도매 상품 지수 정도 이렇게였다라고 하는데요. 그 2차 세계 대전 직후에는 제조업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려서 한 30년 동안 여러 요소가 바뀌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았던 가격, 이 가중지수인 다우존스, 이 산업평균은 더 광범위한 시가총액 가중지수인 이 S&P 500으로 대체가 되었고요. 이 주거용 및 상업용 이 건물 건축 계약은 민간주택, 건설 허가 건수로 대체가 되었고, 이 도매 상품 가격은 상업용 금속 가격으로 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뭐 산업용 금속 가격, 신규 설립법인, 뭐 파산 기업들의 채무는 예측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수에서 완전히 제외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대신 이 공급자 배송 시간이 포함이 되었다가 이 선행성이 더 강한 제조업 수주로 이제 대체가 되었죠. 이 밀턴 프리드먼의 영향력이 커지자 이 M2 통화 공급과 뭐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한동안 포함이 되었었는데요. 이 96년 컨퍼런스 보드는 가장 중요한 선행 지수인 이 장단기 금리 차이로 대체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포함이 되었다가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면 경제가 성장하고 주가가 상승한다는 사실은 한 100여 년에 걸친 이 어떤 경제 이론과 증거가 다 뒷받침한다라고 캠피셔는 말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일찌감치 1980년대 초부터 이 경기 선행 지수에 포함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너무나 뒤늦게 좀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경기 선행 지수에는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하나씩 좀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글씨를 조금만 크게 해볼까요? 이 정도면은 잘 보이실 것 같고, 경기 선행 지수의 이제 구성 요소를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이 평균 주당 이 제조업 근로 시간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평균 주당 이 신규 실업 수당 청구권자 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소비재 신규 주문,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비방위 이제 자본재 신규 주문. 이렇게 네 번째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공급관리자 협회 신규 주문 지수, 그리고 여섯 번째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주택건설 허가 건수.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이 S&P 500 주가 지수. 주가는 아무래도 가장 좋은 선행 지표가 또 될 수 있겠죠. 요것을 월 평균 종가 기준으로 이제 선행 지수를 평가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선행 신용 지수. 자, 그리고 아까 좀 가장 중요한 어떤 선행 지수인 장단기 금리 차이. 그리고 열 번째는 이 평균 소비자 경제 활동 기대. 요렇게 이제 10개의 어떤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캠피셔는 장단기 금리 차이가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한 번 더 말을 했거든요. 이 장단기 금리 차이는 이 최근에 이 역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도 이제 한번 12월 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이 장단기 금리 차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단기 금리 2년물, 장기 금리 10년물의 차이를 말을 하는 것인데요. 보통 평균적으로는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일반적으로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장기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옛날 라면이 100원이었는데 현재는 1000원이 넘죠. 그렇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온다면 장단기 금리 차는 확대가 됩니다. 아까 이 캠피셔가 말을 했듯이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가 되면은 경제가 성장하고 주가가 상승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통계와 어떤 이론들이 뒷받침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 말은 이 미래의 경기가 지금보다 좋아진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역전이 되었고 반대로 보면 되는 것이죠. 미래의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기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표를 한번 보면 요렇게 이 내용들은 뭐 많은 기관들에서 이제 발표를 하죠. 많은 기관들에서 발표를 하고 뭐 리포트의 형태나 뉴스의 형태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뭐 10년물, 뭐 5년물, 2년물 이렇게 이 축소가 되면서 이 역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면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뭐랄까요? 이 경기 선행 지표라는 것 자체가 이 캠피션은 이 책에서는 신통한 지표라고 말은 했지만 이 실전 주식 투자에서는 조금은 다를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거는 다 안 봐도 되고 주가 그 자체, 주가 그 자체와 금리 정도만 보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겠죠. 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 대가들마다의 방식이 다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맞고 틀리다는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선행지표, 경기 선행지표를 본다고 한들 우리가 강력하게 기억하는 어떤 2008년의 어떤 서브프라임 같은 대공황, 이런 어떤 경제 위기, 엄청난 위기는 그 어떤 지표로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 지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공황 같은 건 알아낼 수가 없고요. 모두 지나고 봤을 때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이야기들이 경제학적으로는 선행 지표를 보면서 경기 침체를 예측하고 주가의 방향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았을 때 뭐 함께 방향을 맞춰가는 것은 맞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실전 주식 투자로 대입을 해본다면 체감상 조금은 와닿지 못하실 수 있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사이에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 사이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체감상 와닿지는 못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했던 어떤 많은 대가들이 말하듯이 항상 이 주가 그 자체가 가장 빠르다, 가장 좋은 선행지표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지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 선행지표, 동행, 후행지표 다 중요합니다. 꼭 한 번씩 보시고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지표들을 보면서 참고를 하되 경기 선행 지표대로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 라고 단정 짓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선행 지표대로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주가가 빠질 것이다,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은 다른 말일 수도 있거든요. 경기는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주가는 이미 선반영이 된 거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 지나고 봤을 때 그 방향대로 똑같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가는 단정 짓지 말자라는 것, 가장 빠르게 반영되고 나타내는 것은 주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에 집중하는 것이 조금은 더 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경기 지표로 큰 그림의 어떤 세계 경제는 당연히 알고 있을 필요는 있겠죠. 그렇죠? 알고 있을 필요는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표들을 한 번씩 찾아보고 지표들이 의미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